네, 안녕하세요. 민법 실전 조문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목은 이제 민법 실전 조문 강의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판례는 다들 열심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시간도 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이 좀 많이 희미해졌을 타이밍이다. 그죠? 그래서 조문 한번 잡는다.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바탕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맨날 그 강의, 기본 강의 뭐 중급 강의 계속 거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문으로 이렇게 뿌리를 박아놓고, 그죠? 그 위에 기본 판례 쌓고, 그 위에 또 뭐 이제 응용 판례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조문이 탄탄하게 받쳐주질 않으면은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냥 뭐 나 호공에 날아다니니,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널리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들을 조문으로 이제 뿌리를 딱 잡고, 그죠? 그 위에 기본 판례 쌓고, 그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쌓다 보면은 여러분 체계가 좀 잡힌다. 그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실전 조문 강의 이렇게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순서는 우리 이제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는 이제 민총부터 이렇게 하지만 우리 조문 강의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채권 각직부터 시작해서 채권, 제가 이제 강의 계획표에다가 이제 진도표 적어 놨는데 거꾸로 갑니다. 채권 각직, 채권 종칙, 물권법, 민총.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조문이 제일 중요한 게 채권 각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체계적으로도 채권 각칙이 이제 채권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채권 총칙이 오히려 채권의 효력이고 소멸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채권 각칙이 이제 채권의 발생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조문 강의할 때는 이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 8회 잡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말까지 치면 한 10일 정도 되죠. 그죠? 이때 뭐 조문 강의 따라하면서 조문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조문과 함께 이 보충 자료에 판례 자료가 나가는데 이 민법의 모든 판례를 이 판례 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조문하고 직결되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 조문의 직접적인 해석과 관련된다든지, 그죠? 조문이 비어있을 때 어떻게 해서, 요런 판례들을 이제 이렇게 보충자료에 넣어놓은 거니까, 요걸 이제 기초로 하시고, 진도 나간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좀 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조문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 될 거예요. 조문으로 뿌리 잡고 그다음에 기본 판례 정도 조문과 직결되는 이제 판례들 설명. 그럼 그 위에 있는 이 응용 판례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한 10일 동안에 민법을 이제 1회독할 수 있는 이런 정도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번 10일 동안에 이제 민법을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진도로 갑시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채권 각직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27조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 계약이고 이제 제1절 총칙.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 강론은 채권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채권의 발생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계약,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라고 좀 넓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중에 가장 많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게 계약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계약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나오는데 이제 계약은 또 총칙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계약 각칙으로 가고 총칙에는 뭐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이런 거 총칙에서 나오고 그 뒤로 각칙에서는 이제 증여한 매매 교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 계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에 의한 채권 성립.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성립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계약에 의한 발생,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한 발생, 그죠?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총론이고 계약의 성립부터 가시죠. 제1관 계약의 성립 517조 계약의 청약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뭐 기본이죠, 그죠? 이는
사실은 이제 의사표시 자체가 도달주의고,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기본 원칙인데, 여기 이제 명문으로 이제 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뭐 되셨고. 그 다음 이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고, 그 다음 이제 529조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자, 승낙기간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뭐 하면 돼요? 예, 그 승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청약 적격에 승낙 적격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청약은 그 승낙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는데, 승낙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을 잃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청약이 실효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승낙만 남아봐야, 그죠? 합치가 안 되니까 이제 계약 성립 안 되는, 불성립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이었는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승낙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바꿔주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승낙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고,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된다. 그죠? 그다음 이제 2항 가보시면, 자,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이게 연착이 되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라도 뭐 좁고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을 통하면 사실은 뭐 제주도나 도서상간 지역이 아니면은 하루면은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2항 내려가 보시면,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시간에 그러니까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간 것으로 봐버린다. 그죠?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간 걸로 봐버리면은 청약도 있고 승낙도 있고 합치가 되면 계약 성립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예, 자, 연착은 됐지만, 이게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뭐, 노트 1쪽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청약을 했고,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하거나,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승낙 기간을 뭐 6개월 줬죠. 그래서 1월 1일에서 이제 7월 1일까지 이제 승낙 기간을 줬다. 그죠? 또는 이제 승낙 기간을 안 줬으면 이제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발송은 이제 뭐 노트 보니까 5월 1일에 발송을 했대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달이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죠? 근데 이제 우체국이 뭐 편지 하나를 빼뜨려가지고 이제 우체국의 과실 같은 걸로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그죠? 결국 막 찾다 이때쯤 비로소 이제 7월, 8월 1일쯤에 이제 승낙이 도달해. 이런 이제 사례를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러면 발송은 이제 승낙 기간 전에 했는데 도달이 이제 이후에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 지금 연착이 된 거죠. 그죠? 늦게 도착했다. 그죠? 네, 그럴 때,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원칙만 따져보면은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이때 청약이 실효가 되고, 이 시점에 이제 실효가 되죠. 그죠? 승낙 기간 내에 청약이 도달이 안 됐으니까 청약이 실효가 되고, 그러면 청약이 없어졌으니까 승낙만 도달해봐야 효력이 계약 불성립이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 실효돼갖고 이제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쯤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이 도달일이 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8월 1일 연착이 된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계약 불성립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청약자가 연착 통지 늦게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안 했다. 그냥 연착 통지를 안 하면은 이 승낙이 이때 도달했지만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제 청약도 실효가 안 되고, 그러면 청약도 실효가 안 되고 승낙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계약이 이제 둘 다 의사합치하면 계약이 성립을 해버리죠. 그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다.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면은 이제 계약은 불성립되는데 연착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버린다. 그죠? 이게 이제 2항 3항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약자가 전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그래서 기간 내에 들어간 것으로 봐버리니까 그때는
계약이 성립을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위에 2항에서 좀 빠뜨린 내용인데, 이제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착 통지뿐만 아니라 지연 통지도 가능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연착 통지는 늦게 도달하니까 늦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고, 지연 통지는 좀 미리, 우리 청약자가 7월 1일까지 편지를 보냈다는데 아직 도달 안